너 같은 거지 새끼가 감히 내 딸한테 손을 대? 박종구가 소리를 지르며 3천만 원짜리 와인을 도윤의 얼굴에 쏟아부었습니다. 붉은 액체가 도윤의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고 하얀 셔츠는 순식간에 붉게 물들었습니다. 도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옆에 앉은 서연을 바라봤지만 서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 귀한 의사 손에 거지 피 묻힐 일 있냐? 박종구가 딸의 손을 잡아 끌며 룸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박종구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모욕한 그 고아가 누구인지, 그리고 다음 날 아침부터 자신과 딸의 인생이 어떻게 무너질지. 한 잔의 와인이 부른 나비 효과, 그 끝에는 상상도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호텔 중식당 룸 안은 고급스러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천장에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은은한 빛을 쏟아내고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3천만 원짜리 샤토 마고가 놓여 있었습니다. 박종구는 그 병목을 손가락으로 툭툭 두드리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진짜 와인이지. 편의점에서 파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거든. 박종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김도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도윤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어요. 박서연은 아버지와 도윤 사이에 앉아 찻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하얀 도자기 잔의 테두리를 손톱으로 긁는 소리가 작게 울렸어요. 붉은 융단이 깔린 룸 바닥에는 발자국 하나 없이 깨끗했고 벽에 걸린 수묵화는 고가의 진품임을 과시하듯 은은한 조명을 받고 있었습니다. 박종구가 와인 잔을 들어 올리며 빛에 비춰봤습니다. 자네도 한잔하게. 이런 건 자주 못 마셔보지. 그가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왜 술 못 마셔? 박종구가 눈썹을 치켜 올리며 물었습니다. 아니요. 오늘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싶어서입니다. 도윤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박종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정신을 차려. 그래서 뭐 어쩌겠다는 건데. 그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는 입맛을 다셨습니다. 서연이 아버지를 향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좋은 자리잖아요. 좋은 자리? 글쎄, 난 아직 잘 모르겠는데. 박종구가 도윤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도윤의 정장은 깔끔했지만 명품 브랜드는 아니었고 손목에는 시계조차 차지 않았습니다. 박종구의 눈에 그것들이 모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말이야, 도윤 씨,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이야? 박종구가 와인을 따르며 물었습니다. 도윤이 잠시 침묵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두 분 다 안 계십니다. 아, 그래? 일찍 돌아가셨나? 박종구의 목소리에는 호기심보다 조소가 섞여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몰랐습니다. 도윤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박종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와인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그럼 고아 출신이란 얘기야? 서연의 손이 찻잔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녀는 도윤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찻잔 안의 녹차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네. 도윤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박종구가 의자를 뒤로 젖히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야, 박서연, 네가 이런 애를 데려온 거야. 서연이 아버지를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도윤 씨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능력? 고아 출신이 무슨 능력이 있어? 박종구가 손뼉을 치며 웃었습니다. 웨이터가 문 밖에서 그 소리를 듣고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서연이가 얼마나 귀한 몸인지 알아? 30년 동안 내가 얼마나 공들여 키웠는데. 박종구가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탁 치며 말했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무표정했습니다.
그의 두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등은 의자 등받이에서 떨어져 곧게 펴져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서울대 의대 나온 외과 의사야. 지금 성진대학병원 펠로우라고. 연봉이 억대고 앞으로 교수 트랙도 확정이거든. 박종구가 자랑스럽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연이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그만하세요. 왜? 자랑스러운 일인데 내 딸이 이렇게 성공했는데 왜 숨겨? 박종구가 서연의 어깨를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아버지의 손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찻잔을 들어 입술에 가져다 댔지만 마시지는 않았어요. 도윤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부족한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연 씨를 진심으로. 진심? 진심이 밥 먹여줘. 박종구가 도윤의 말을 끊으며 비웃었습니다. 너 지금 어디 살아? 원룸입니다. 월세? 네. 박종구가 혀를 찼습니다. 보증금은 얼마나 돼? 500입니다. 500? 고작 500. 박종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우리 서연이 구두 한 켤레 값도 안 되네. 서연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작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닥치고 있어. 어른들 대화에 끼어들지 마. 박종구가 딸을 향해 손을 휘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도윤을 쳐다봤습니다. 차는 못 타. 없습니다. 차도 없어? 요즘 세상에 차도 없이 어떻게 살아? 박종구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도윤이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대중교통? 지하철 타고 다닌다고. 박종구가 웃으며 서연을 쳐다봤습니다. 야, 네가 지하철 타고 다닐 거야.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테이블 위 꽃병에 꽂힌 백합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직장은 뭐야? 박종구가 다시 도윤에게 물었습니다. 작은 회사 직원입니다. 회사 이름이 뭔데?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박종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말씀드리기 어렵다? 그럼 그냥 백수나 다름없네. 그는 와인 잔을 집어들어 단숨에 비웠습니다. 붉은 액체가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소리가 조용한 룸 안에 울렸습니다. 연봉은 얼마나 돼? 4천입니다. 4천? 고작 4천. 박종구가 테이블을 주먹으로 쿵 내리쳤습니다. 찻잔이 받침 위에서 덜컹거렸습니다. 우리 서연이 연봉이 얼만지 알아? 1억이야, 1억. 너 같은 애가 20년 넘게 벌어야 할 돈을 우리 딸은 1년에 버는 거다고. 서연이 아버지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제발이요. 박종구가 서연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손 치워. 네가 뭘 안다고. 그는 와인병을 집어들었습니다. 붉은 액체가 병 안에서 출렁였습니다. 너 같은 거지 새끼가 감히 내 딸한테 손을 대. 박종구가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병을 기울였습니다. 붉은 와인이 도윤의 얼굴에 쏟아졌습니다. 이마를 타고 흘러내린 액체가 눈썹을 적시고 볼을 타고 턱으로 떨어졌어요. 하얀 셔츠 위로 붉은 얼룩이 번졌습니다. 와인이 도윤의 목을 타고 흘러 셔츠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도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도 감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은 도윤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이 귀한 의사 손에 거지 피 묻힐 일 있냐? 박종구가 서연의 손을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가자. 이런 쓰레기랑 같이 있을 필요 없어. 서연이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한 번도 도윤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핸드백을 집어들고 아버지 뒤를 따랐습니다. 하이힐 굽이 융단을 밟는 소리만 작게 울렸습니다. 박종구가 문을 열고 나가며 복도에 서 있던 웨이터에게 손짓했습니다.
저 사람 좀 치워줘. 더럽게. 웨이터가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룸 안에는 도윤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냅킨을 들어 얼굴을 닦았습니다. 붉은 자국이 하얀 천에 번졌습니다. 와인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도윤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는 냅킨으로 목과 셔츠 깃을 닦아냈습니다. 완전히 닦이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닦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 묻은 와인을 냅킨으로 닦아내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두 번의 신호음 후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어머니. 도윤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시험은 끝났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여자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입니다. 도윤이 창밖을 내다보며 답했습니다. 밤비가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행하세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윤이 답했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도윤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와인 얼룩이 남은 넥타이를 풀어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붉은 얼룩이 묻은 넥타이는 마치 피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 끝 창문 너머로 밤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엘리베이터를 향해 천천히 걸었습니다. 젖은 셔츠가 몸에 달라붙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도윤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도윤은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붉은 얼룩이 묻은 얼굴과 셔츠,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문이 열리고 도윤이 로비로 나왔습니다. 호텔 직원들이 그를 보고 수군거렸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정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자동문이 열리자 차가운 빗줄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도윤은 우산도 쓰지 않고 주차장을 향해 걸었습니다. 비가 와인 얼룩을 씻어냈지만 완전히 지워지지는 않았습니다. 검은색 세단이 주차장 구석에 서 있었고 도윤이 다가가자 운전석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려와 우산을 펼쳤습니다. 도련님, 남자가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그는 뒷좌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남자가 운전석으로 돌아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집으로. 도윤이 짧게 말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빗줄기가 차창을 두드렸고 도윤은 창밖을 내다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성진대학병원 유리창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박서연은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백미러를 통해 자신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어젯밤 거의 잠을 자지 못했지만 화장으로 가린 얼굴은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집어들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병원 로비로 들어서자 간호사 몇 명이 복도 한쪽에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지나가자 그들의 대화가 뚝 끊겼습니다. 서연은 신경 쓰지 않는 척하며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었습니다. 박 선생님, 뒤에서 누군가 불렀습니다. 서연이 돌아보니 같은 과 펠로우인 최민준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제 상견례 어땠어요? 최민준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냥 그랬어. 서연이 짧게 답했습니다. 그냥? 박 선생님, 아버지가 얼마나 까다로운 분인데 예비 신랑이 통과했나 봐요. 최민준이 농담조로 말했습니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근데 박 선생님, 오늘 분위기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최민준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서연이 물었습니다. 아침부터 원장실에서 사람들 불러들이고 행정실도 난리예요. 최민준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행정실 직원이 뛰어왔습니다. 박서연 선생님, 직원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원장님께서 지금 당장 원장실로 오시래요. 서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지금요? 네, 지금 바로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와 원장실이 있는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동안 여러 시선이 그녀를 향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서연의 등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원장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서연은 잠시 숨을 고르고 노크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에서 원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원장실 안에는 원장뿐만 아니라 병원 의사 2명과 법무팀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앉으시죠. 원장이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서연이 의자에 앉자 원장은 서류 뭉치를 그녀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원장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서연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3년 전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건 서연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3년 전 박서연 선생님께서 집도하신 췌장암 수술 기록입니다. 법무팀장이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환자 이름은 김영수, 당시 58세 남성이었죠.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수술 중 담도 손상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 환자는 2년간 합병증에 시달리다 결국 사망했습니다. 법무팀장이 다음 페이지를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당시 박 선생님께서는 이 사실을 수술 기록에 누락시켰고 병원 측에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건 제 실수가 아니었어요. 당시 상황이 어땠든 기록을 조작한 건 명백한 의료법 위반입니다. 원장이 서연의 말을 끊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게 한두 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사 중 한 명이 다른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지난 5년간 박서연 선생님과 관련된 의료사고가 총 7건, 그중 제대로 보고된 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서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누가 이걸, 누가 제보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원장이 서류를 닫으며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모든 게 사실이라는 겁니다. 원장이 책상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박종구 씨가 지난 5년간 병원에 기부하신 금액이 총 15억입니다. 원장이 봉투를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이사회에서는 이 돈을 전액 반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원장님 제발. 그리고 박서연 선생님의 펠로우 계약은 오늘자로 해지됩니다. 원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의사 면허 정지 절차도 이미 진행 중입니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원장님,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기회는 이미 충분히 드렸습니다. 이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짐을 챙겨서 나가시죠. 법무팀장이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에는 보안 요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선생님을 안내해 드릴 겁니다. 법무팀장이 말했습니다. 서연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그녀의 양옆에 섰습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서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서연을 복도로 이끌었습니다. 의료진과 환자들이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고 누군가는 수군거렸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걸었습니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지만 닦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사물함 앞에 도착하자 보안 요원 한 명이 박스를 건넸습니다. 짐을 챙기세요. 보안 요원이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이 떨리는 손으로 사물함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가온과 청진기, 개인 물품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들을 박스에 담았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청진기를 2번이나 떨어뜨렸습니다. 박스를 들고 복도를 나서는 서연의 뒤로 수많은 시선이 따라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로비를 지날 때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병원 정문을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박스를 든 팔이 저려왔지만 내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차 트렁크에 박스를 실으려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서연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빠, 서연아. 박종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이래? 서연이 물었습니다. 회사가 망했어. 박종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서연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아침에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 모든 대출이 회수된대. 거래처들도 다 계약 해지했어. 박종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검찰에서도 왔어. 압수수색한다고.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 서연은 차에 기대선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제 그 자식, 김도윤, 그 자식이 한 짓이야. 박종구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알아봤더니 그 새끼가 성진그룹 후계자래. 우리를 처음부터 속인 거야. 서연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도윤 씨가. 없긴 뭐가 없어. 지금 회사 계좌 전부 동결됐어. 집도 압류 들어온대. 박종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은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화면에 금이 가는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서연아, 너라도 뭐 좀 해봐. 내 병원 원장한테 부탁해서. 박종구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아빠, 나도 오늘 잘렸어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뭐? 박종구가 신음하듯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나를 내보냈어요. 의사 면허도 정지될 거래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박종구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다 끝났어요. 아빠, 우리 다 끝났어요. 서연이 울먹였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서연은 주차장 바닥에 앉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녀를 쳐다봤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서연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서연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서연 선생님이십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성진그룹 비서실입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도윤 이사님께서 전해드릴 말씀이 있으십니다. 도윤 씨가요. 서연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이사님께서는 박서연 선생님께서 과거 외면하셨던 환자 유가족분들의 명단을 보내드리라 하셨습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기계처럼 차갑게 들렸습니다. 그분들께 직접 찾아가 사과하시길 권합니다. 서연의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사님께서는 박서연 선생님을 다시는 만나지 않으실 겁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서연의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7명의 이름과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은 휴대폰을 떨어뜨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박종구의 회사 사무실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직원들은 황급히 개인 물품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파일 캐비닛을 열어 서류를 박스에 담고 있었고 압수수색 영장을 든 검사가 박종구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박종구 씨,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박종구는 책상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대체 무슨 일이냐고요? 박종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횡령과 배임, 그리고 건축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검사가 서류를 넘기며 답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저는 아무것도. 증거는 충분합니다. 검사가 박종구의 말을 끊었습니다. 수사관 한 명이 박종구의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통장과 도장, 비자금 관련 서류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것 좀 보십시오. 수사관이 검사에게 서류 뭉치를 건넸습니다. 검사가 서류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종구 씨,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검사가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변호사는 조사실에서 연락하셔도 됩니다. 검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사관 2명이 박종구의 양팔을 잡았습니다. 박종구는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고 수사관들이 그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직원들한테는 직원들 월급은 어떻게? 박종구가 뒤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은 박종구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각자 자기 물건만 챙기느라 바빴습니다. 박종구가 사무실을 나서는 순간 격리과장이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격리과장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박종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은행에서 연락 왔습니다. 모든 계좌가 가압류됐다고. 격리과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압류요. 박종구가 되물었습니다. 네, 성진그룹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격리과장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박종구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글씨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얼마? 박종구가 간신히 물었습니다. 300억입니다. 격리과장이 작게 답했습니다. 박종구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서류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300억이라니 그게 무슨... 거래처들도 다 계약 해지 통보했습니다. 지금 회사 돌아갈 돈이 한 푼도 없어요. 격리과장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박종구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수사관들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가시죠. 검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박종구는 끌려가다시피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는 다른 회사 직원들이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박종구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처참했습니다. 양복은 구겨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1층 로비에 내려서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박종구 대표님, 한 말씀 해주시죠. 횡령 혐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진그룹과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플래시가 터지고 카메라가 박종구를 향했습니다. 박종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수사관들이 기자들을 밀어내며 박종구를 차로 안내했습니다. 차 문이 닫히고 시동이 걸렸습니다. 뒷좌석에 앉은 박종구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10년 넘게 일궈온 회사 건물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날 오후 서연은 아버지가 살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대문에는 법원의 압류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서연이 대문을 열고 들어가려 하자 집행관이 막아섰습니다. 여기 못 들어갑니다. 집행관이 말했습니다.
저 이 집 딸인데요. 서연이 항변했습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압류된 재산이니까요. 집행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잠깐만이라도 제 물건 좀 가져가게. 서연이 애원했습니다. 집행관이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분만 드릴게요. 서연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어제 아침과 똑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읽던 신문이 소파 위에 놓여 있었고 커피잔이 탁자 위에 그대로였습니다. 서연은 2층으로 올라가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문을 열자 어린 시절의 추억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의대 합격증이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고 상장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옷장을 열어 몇 벌의 옷을 꺼냈습니다. 서랍에서 통장과 도장을 찾았지만 모두 압류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저앉아 서랍을 뒤졌습니다. 어머니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10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는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서연이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사진 위로 떨어졌습니다. 시간 다 됐습니다. 아래층에서 집행관이 소리쳤습니다. 서연은 사진과 옷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데 아버지 방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서연이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아버지의 책상 위에는 서연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중학교 졸업사진, 의대 합격 발표날 사진까지요. 박종구는 딸의 모든 순간을 사진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서연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나가주세요. 집행관이 재촉했습니다. 서연이 집을 나왔습니다.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무겁게 울렸습니다. 그날 저녁 성진그룹 본사 회장실에서는 중요한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이 창가에 서서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고 도윤은 소파에 앉아 보고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박종구의 회사는 이번 주 안으로 파산 절차를 밟을 겁니다. 비서실장이 서류를 펼치며 보고했습니다. 직원들 처리는? 강 회장이 창밖을 보며 물었습니다. 원하는 사람은 우리 계열사로 전환 배치할 예정입니다. 비서실장이 답했습니다. 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서연은? 도윤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의사 면허 정지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복귀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비서실장이 답했습니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보고서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아. 강 회장이 아들을 불렀습니다. 네, 어머니. 도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후회는 없니? 강 회장이 물었습니다. 도윤이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습니다. 없습니다. 정말? 강 회장이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녀는 제가 시험했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답입니다. 강 회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네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 아니었니? 사랑했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강 회장이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고생했다. 아닙니다. 도윤이 어머니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박종구는 유치장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옆칸에서는 다른 수감자가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박종구는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도윤이 와인을 뒤집어 쓴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딸 서연이 고개를 돌렸던 순간이 반복해서 재생됐습니다. 박종구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조여왔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박종구가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뒷목을 잡았지만
통증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간수님, 박종구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박종구의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는 침대에서 미끄러지듯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간수가 달려왔습니다. 이봐요, 괜찮습니까? 간수가 철창 너머로 소리쳤습니다. 박종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이 열리지 않았고 오른팔이 저렸습니다. 간수가 급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응급 상황입니다. 간수가 무전기에 대고 외쳤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유치장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들것을 들고 달려왔고 박종구를 옮겨 실었습니다. 박종구의 얼굴은 한쪽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입에서는 침이 흘러내렸습니다. 뇌졸중 증상입니다. 빨리 가야 합니다. 응급구조사가 간수에게 말했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사이렌을 울리며 도심을 가로질렀고 20분 후 성진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 의사들이 박종구를 진료실로 옮겼습니다. CT 촬영이 진행됐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30분이 걸렸습니다. 거대 뇌동맥류 파열입니다.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크기가 상당합니다. 즉시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응급실 과장이 신경외과에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당직 교수는 영상을 보자마자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정도 난이도면 제가 할 수 없습니다. 당직 교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십시오. 응급실 과장이 전국의 대형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모두 같았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위험도가 너무 높습니다. 다른 곳을 알아보시죠.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박종구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혈압이 떨어지고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응급실 간호사가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연은 모텔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지만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병원 번호를 보자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여보세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박서연 선생님이십니까? 간호사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아버님께서 응급실에 입원하셨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서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어떤 상태예요? 뇌동맥류 파열입니다.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간호사의 목소리가 침울했습니다. 서연은 옷을 집어들고 모텔을 뛰쳐나갔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30분 후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박종구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서연이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빠. 서연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박종구의 손은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선생님. 응급실 과장이 서연을 불렀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과장이 CT 영상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동맥류가 파열되어 출혈이 진행 중입니다.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수술은요? 모든 병원에서 거절했습니다. 난이도가 너무 높다고. 과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골든타임이 얼마나 남았어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12시간입니다. 과장이 시계를 보며 답했습니다. 그 안에 수술하지 못하면. 과장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아버지를 내려다봤습니다. 박종구의 얼굴은 창백했고 호흡은 가빠졌습니다. 제가 할게요. 서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과장이 놀란 표정으로 서연을 쳐다봤습니다. 선생님, 지금 면허 정지 상태 아니십니까? 알아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도 불가능합니다. 병원 규정상. 과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응급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성진그룹 비서실 직원이었습니다.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비서실 직원이 과장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과장이 봉투를 열어보니 서류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과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강 회장님의 특별 지시입니다. 비서실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박서연 선생에게 일회성 집도 허가를 내리라는 내용입니다. 서연이 비서실 직원을 쳐다봤습니다. 왜 이런 걸? 서연이 물었습니다. 도윤 이사님의 뜻입니다. 비서실 직원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이사님께서는 박서연 선생님이 유일한 적임자라고 판단하셨습니다. 서연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실력도 자격도 이사님께서는 선생님의 논문을 모두 검토하셨습니다. 비서실 직원이 말을 끊었습니다. 선생님이야말로 이 수술을 해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과장이 서류를 덮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술 준비하겠습니다. 1시간 후 서연은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손을 소독하고 있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3개월 만에 다시 입는 수술복이었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서연이 들어갔습니다. 박종구가 수술대 위에 누워 있었고 마취과 의사가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간호사가 수술 도구를 건넸습니다.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메스를 잡았지만 피부에 대지 못했습니다. 선생님,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서연이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머릿속에 오 노인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의사의 손은 환자의 생명을 담는 그릇이다. 서연이 눈을 떴습니다. 손의 떨림이 멈췄습니다. 메스가 피부를 가르고 들어갔습니다.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두개골을 열고 뇌를 노출시켰습니다. 동맥류가 모니터에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컸습니다. 출혈량이 많습니다. 간호사가 보고했습니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직 수술에만 집중했습니다. 미세한 혈관을 하나하나 지혈하고 동맥류에 접근했습니다. 클립을 걸려고 했지만 각도가 맞지 않았습니다. 잘못 건 클립은 동맥류를 터뜨릴 수 있었습니다. 서연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간호사가 거즈로 닦아줬습니다. 혈압 떨어지고 있습니다. 마취과 의사가 경고했습니다. 서연은 클립을 내려놓았습니다. 손가락으로 동맥류를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촉감으로 혈관의 두께와 방향을 파악했습니다. 오 노인이 가르쳐준 촉진법이었습니다. 여기, 서연이 중얼거렸습니다. 새로운 각도에서 클립을 접근시켰습니다. 이번에는 정확했습니다. 클립이 동맥류 목 부분을 완벽하게 물었습니다. 성공입니다. 간호사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니터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뭔가 이상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간호사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기, 이 부분. 서연이 미세한 혈관을 가리켰습니다. 추가 출혈이 있어요. 다른 의사들은 보지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CT에도 잡히지 않은 미세한 파열이었습니다. 서연은 현미경을 최대한 확대했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혈관의 진동을 느꼈습니다. 찾았어요. 서연이 작은 클립을 집어들었습니다. 1mm도 안 되는 파열 부위를 정확히 지혈했습니다. 대단합니다.
마취과 의사가 감탄했습니다. 서연은 마지막 확인을 마치고 두개골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10시간이 걸린 수술이었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을 때 서연은 비틀거렸습니다. 간호사가 부축했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서연이 마스크를 벗으며 답했습니다. 복도에는 응급실 과장과 비서실 직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술 성공했습니다. 서연이 보고했습니다. 과장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비서실 직원이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도윤 이사님께서 참관실에 계십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지금요? 네, 수술 내내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서연은 수술복도 벗지 않고 참관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도윤이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서연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도윤 씨, 서연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도윤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왜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도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생님 실력이 해낸 겁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때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죠. 도윤이 서연의 말을 끊었습니다. 네. 서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게 선생님의 선택이었습니다. 도윤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아버지를 살리셨습니다. 도윤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서연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십시오. 도윤이 서연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입니다. 도윤이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도윤 씨, 서연이 그를 붙잡으려 했지만 도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사흘 후 박종구가 눈을 떴습니다. 중환자실 천장에 하얀 불빛이 눈부셨고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박종구는 고개를 돌리려 했지만 목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무거웠고 입안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아빠, 옆에서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종구가 눈동자를 굴려 딸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은 머리를 산발한 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았고 옷은 사흘째 같은 것을 입고 있었습니다. 박종구가 간신히 소리를 냈습니다. 서연이 컵을 들어 빨대를 박종구의 입에 갖다 댔습니다. 박종구가 물을 조금 마셨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느낌조차 낯설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박종구가 물었습니다. 병원이에요. 서연이 답했습니다. 수술 받으셨어요. 박종구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기억이 조각조각 떠올랐습니다. 유치장, 가슴 통증, 쓰러지던 순간까지요. 회사는? 박종구가 물었습니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박종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다 끝났구나. 박종구가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서연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서연아. 박종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인생까지 망쳐버렸어.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만 흘렸습니다. 일주일 후 박종구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재활 치료가 시작됐지만 회복은 더뎠습니다. 오른쪽 팔다리에 마비가 남았고 말도 어눌해졌습니다. 병실 창밖으로는 가을비가 내렸습니다. 서연은 매일 병원에 와서 아버지를 돌봤습니다. 하지만 돈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계좌가 동결됐고
신용카드도 정지됐습니다. 병원비는 성진그룹에서 대신 내주고 있었지만 생활비는 없었습니다. 서연은 모텔비를 아끼기 위해 병원 대기실에서 잠을 잤습니다. 딱딱한 의자에서 몸을 웅크리고 자다 보니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서연은 화장실 거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은 헬쑥했고 머리는 기름기로 떡져 있었습니다. 옷에서는 냄새가 났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서연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물로 얼굴만 씻고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박종구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빠, 아침 식사 나왔어요. 서연이 밝게 말했지만 박종구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배고프지 않아. 박종구가 작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드셔야죠. 기력을 회복하려면. 서연이 죽그릇을 들었습니다. 왜 회복해야 돼? 박종구가 물었습니다. 살아서 뭐해? 서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아빠,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다 끝났어, 서연아. 박종구가 눈을 감았습니다. 회사도 없고 집도 없고 이제 남은 게 뭐야? 서연은 죽그릇을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저 있잖아요. 서연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박종구가 고개를 돌려 딸을 바라봤습니다. 너마저 내가 망쳤어. 박종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의사 면허까지 빼앗겼잖아.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서연은 병원 로비 매점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지갑에는 10,000원짜리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삼각김밥 2개를 사려다가 하나만 골랐습니다.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누군가 어깨를 툭 쳤습니다. 박서연 선생님. 돌아보니 병원 사회사업팀 직원이었습니다. 네. 서연이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잠깐 시간 되십니까? 직원이 물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원은 서연을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환자분 보호자시죠? 직원이 서류를 펼치며 물었습니다. 네. 지금 병원비가 3천만 원 정도 밀려 있습니다.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성진그룹에서 대납해 주신 건 수술비까지만이고 입원비와 재활치료비는 별도입니다. 제가 어떻게든 구해볼게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가능하실까요? 직원이 달력을 보며 물었습니다. 서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돈을 구할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최대한 빨리요. 서연이 간신히 말했습니다. 직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려우시면 의료급여 신청을 고려해 보세요. 의료급여요. 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시면 병원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온 서연은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쥐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며칠 후 서연은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서를 받아왔습니다. 서류를 작성하면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재산 항목에 적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두 압류되거나 압수됐습니다. 서연은 서류를 제출하고 집으로, 아니 모텔로 돌아갔습니다. 방에 들어서자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창문을 열었지만 환기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천장에는 얼룩이 가득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서연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서연 선생님이십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저는 강화도 보건소 소장입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서연이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보건소요. 네, 선생님 이력을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소장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임시직 의사를 구하고 있습니다. 서연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면허가 알고 있습니다. 소장이 서연의 말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봉사활동 형태라면 가능합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급여는 최저시급 수준이고 숙소는 제공됩니다. 소장이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하겠습니다. 서연이 답했습니다. 좋습니다. 내일부터 출근 가능하십니까? 네, 가능합니다. 전화를 끊고 서연은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박종구는 재활치료실에서 걷기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 힘들어 보였습니다. 아빠, 서연이 불렀습니다. 박종구가 멈춰서서 딸을 바라봤습니다. 일자리를 구했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어디서? 박종구가 물었습니다. 강화도 보건소예요. 서연이 답했습니다. 박종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보건소라니. 급여는 적지만 숙소를 제공해줘요. 서연이 애써 밝게 말했습니다. 박종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너를 여기까지 끌어내렸구나. 아빠, 괜찮아요. 서연이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박종구는 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이전과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고맙다, 서연아. 박종구가 중얼거렸습니다. 일주일 후 서연은 강화도행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가방 하나가 그녀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버스가 출발하자 서울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사라지고 논밭이 나타났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3시간 후 버스는 강화도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서연이 내리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보건소 직원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박서연 선생님이시죠? 직원이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네. 서연이 악수했습니다. 차가 저쪽에 있습니다. 직원이 앞장서며 걸었습니다. 낡은 경차였지만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차가 좁은 시골길을 달렸습니다. 양옆으로 논이 펼쳐져 있었고 가끔 농가가 보였습니다. 20분쯤 달리자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기가 보건소입니다. 직원이 작은 건물을 가리켰습니다. 2층짜리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간판도 발에 있었습니다. 차가 보건소 앞에 섰습니다. 서연이 내려서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성진대학병원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숙소는 2층입니다. 직원이 안내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자 복도 끝에 작은 방이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6평 남짓한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침대와 책상, 옷장이 전부였습니다. 창문으로는 바다가 보였습니다. 불편하시겠지만 참아주세요. 직원이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원이 나가고 서연은 혼자 남았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창가에 섰습니다. 저 멀리 수평선이 보였습니다. 파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채웠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거야. 서연이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보건소 진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고 의료 장비는 10년은 된 것처럼 낡아 있었습니다. 청진기를 집어들었지만 고무관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50대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첫 환자분 들어오셔도 될까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네,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70대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허리가 굽어 지팡이에 의지에 걸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서연이 일어나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앉으세요. 할머니가 의자에 앉자 가쁜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디가 불편하세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못 살겠어요. 할머니가 허리를 주무르며 말했습니다.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한 10년 됐어요.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연은 할머니의 허리를 진찰했습니다. 척추가 심하게 휘어져 있었고 근육은 딱딱하게 뭉쳐 있었습니다. 큰 병원에서 검사받아 보셨어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돈이 어디 있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참고 살지 뭐. 서연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약 처방해 드릴게요. 서연이 처방전을 작성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할머니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서연이 할머니를 배웅했습니다. 오전 내내 환자가 이어졌습니다. 대부분 노인들이었고 만성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간호사가 도시락을 가져왔습니다. 식당이 없어서 매일 도시락을 시켜 먹어요. 간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서연은 도시락 뚜껑을 열었습니다. 김치와 나물, 그리고 생선 한 토막이 전부였습니다. 성진대학병원 구내식당 음식과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한 입 한 입 천천히 먹었습니다. 오후에도 환자가 계속 왔습니다. 감기, 고혈압, 당뇨 같은 흔한 질병들이었습니다. 서연은 하나하나 정성껏 진료했습니다. 저녁 6시가 되자 마지막 환자가 나갔습니다. 서연은 진료 기록을 정리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간호사가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내일도 이렇게 바쁜가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매일 비슷해요. 간호사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저희 보건소 근처에 작은 섬이 하나 있어요. 간호사가 설명했습니다. 거기 사시는 어르신들이 병원에 못 오셔서 한 달에 한 번씩 왕진을 가거든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가는데 선생님도 같이 가주실 수 있으세요? 네, 가겠습니다. 서연이 답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서연은 간호사와 함께 선착장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어선이 파도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게 우리 배예요. 간호사가 가리켰습니다. 서연은 배에 올라탔습니다. 의료 가방과 약품 상자를 실었습니다. 배가 출발하자 파도가 배를 흔들었습니다. 서연은 난간을 붙잡고 균형을 잡았습니다. 30분쯤 지나자 작은 섬이 보였습니다. 집이 10채 정도밖에 안 보였습니다. 배가 선착장에 닿자 어르신 몇 분이 나와 계셨습니다. 선생님 오셨어요. 한 할아버지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서연은 가방을 들고 섬으로 올라갔습니다. 마을회관에 임시 진료소를 차렸습니다. 어르신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서연은 한 분 한 분 정성껏 진료했습니다. 혈압을 재고 청진기를 대고 약을 처방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마을 사람들이 밥상을 차려왔습니다. 된장찌개와 김치, 그리고 각 구운 생선이었습니다. 많이 드세요. 할머니 한 분이 서연의 그릇에 생선을 올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연이 밥을 먹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오후 진료를 마치고 섬을 둘러보는데 한 집 앞을 지나게 됐습니다.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집은 조용했습니다. 저 집은 누가 사세요? 서연이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오 선생님이요. 간호사가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의사세요. 네,
옛날에 아주 유명하신 외과 의사셨대요. 간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지금은 은둔 생활하세요. 서연의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왜요? 잘 모르겠어요. 누구도 그분 이야기를 안 해요. 간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연은 그 집을 한 번 더 쳐다봤습니다. 창문 사이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배를 타고 돌아오는 길, 서연은 계속 그 집 생각을 했습니다. 일주일 후 서연은 다시 섬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간호사가 감기에 걸려 쉬게 됐기 때문입니다. 서연은 진료를 마치고 그 집 앞으로 갔습니다.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서연이 돌아서려는데 문이 삐걱 열렸습니다. 70대로 보이는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허리는 곧았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누구시오? 노인이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보건소에서 온 의사입니다. 서연이 공손하게 답했습니다. 의사라. 노인이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필요 없소, 돌아가시오. 노인이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서연이 급히 말했습니다. 혹시 불편하신 곳은 없으세요? 없소. 노인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그럼 건강검진이라도. 필요 없다니까. 노인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만 가시오. 문이 쾅 닫혔습니다. 서연은 한참을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배 안에서 서연은 노인 생각을 했습니다. 왜 저렇게 세상과 단절하고 사는 걸까요? 며칠 후 보건소에 응급 환자가 실려왔습니다. 섬마을 어르신 한 분이 낫에 손을 베었습니다. 상처가 깊어 피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봉합해야 합니다. 서연이 소독 도구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바늘을 잡았지만 정확한 위치를 찾지 못했습니다. 3개월간 메스를 잡지 않았던 탓이었습니다. 선생님, 간호사가 조급하게 불렀습니다. 출혈이 심해요. 서연이 다시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바늘이 피부를 뚫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진료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오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비키시오. 노인이 서연을 밀치고 환자 옆으로 갔습니다. 노인의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소독하고 바늘을 잡고 정확하게 봉합했습니다. 1분도 안 걸렸습니다. 이제 괜찮을 거요. 노인이 환자에게 말했습니다. 환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인이 서연을 쳐다봤습니다. 당신 의사 맞소? 노인이 물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손이 떨리는 의사가 무슨 의사요? 노인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연습이 필요하오. 노인이 나가려 했습니다. 기다리세요. 서연이 노인을 붙잡았습니다. 가르쳐 주실 수 있으세요? 서연이 간청했습니다. 노인이 서연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왜 내가? 제발이요. 서연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노인이 놀란 표정으로 서연을 내려다봤습니다. 일어나시오. 가르쳐 주실 때까지 안 일어나겠습니다. 서연이 고집을 부렸습니다. 노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 이름이 뭐요? 박서연입니다. 박서연. 노인이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이름인데? 노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설마 당신 성진대학병원에 있던. 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박서연 맞소? 노인이 물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나가시오. 노인이 소리쳤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누군지 아오.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종구요. 그 박종구 말이요. 노인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제 가족을 죽인 그 박종구. 서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오 노인은 서연을 노려보며
떨리는 손을 주먹으로 쥐었습니다. 10년 전이었소. 노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아버지 회사가 우리 마을에 다리 공사를 했소. 서연은 무릎을 꿇은 채 노인을 올려다봤습니다. 부실 공사였소. 다리가 무너졌소.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아들과 며느리가 그 다리를 건너다 떨어졌소.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손자는 겨우 5살이었는데 부모를 한꺼번에 잃었소. 노인이 눈을 감았습니다. 나는 손자라도 지키려고 서울로 올라갔소. 당신 아버지한테 보상을 요구했소. 그랬더니 뭐라고 했는지 아오. 노인이 눈을 뜨며 서연을 쳐다봤습니다. 고작 2천만 원을 던져주더군. 두 목숨값이 2천만 원이라고.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소송을 걸었소. 하지만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됐소. 노인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돈으로 다 막았소. 증인들도 회유했고 서류도 조작했소. 손자는 충격으로 말을 잃었소. 1년 내내 한마디도 안 했소. 노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나는 의사 일도 그만뒀소. 손자를 돌봐야 했으니까. 그렇게 5년을 보냈소. 손자가 겨우 말문이 트였을 때쯤 노인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손자도 교통사고로 죽었소. 서연이 바닥에 손을 짚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하다고. 노인이 비웃었습니다. 당신 말 한마디로 내 가족이 돌아오오. 서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나가시오. 노인이 문을 가리켰습니다. 당신 얼굴 보기도 싫소. 서연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서연이 애원했습니다. 기회라니 무슨 기회를. 제가 속죄할 기회를요. 서연이 노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속죄? 노인이 코웃음 쳤습니다. 당신이 무슨 속죄를 한다는 거요? 저도 몰랐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정말 몰랐어요. 몰랐다고 면죄부가 되오. 노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서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으니 속죄하고 싶어요. 노인은 한참을 서연을 내려다봤습니다. 어떻게,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서연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요. 노인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왔다 사라졌습니다. 당신은 지금 의사가 아니오. 노인이 말했습니다. 면허가 정지됐소.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손은 아직 살아있소. 노인이 서연의 손을 쳐다봤습니다. 그 손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그게 속죄가 될 수도 있겠소. 서연의 눈이 빛났습니다. 가르쳐 주시는 건가요? 조건이 있소. 노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첫째, 내 말에 절대 복종할 것.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 것. 네. 셋째, 노인이 서연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 아버지 이름을 입에 올리지 말 것. 당신은 그냥 박서연일 뿐이요. 서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일 아침 6시에 내 집으로 오시오. 네. 서연이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는 나중에 하시오. 노인이 문을 나서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끝까지 견딜 수 있을지 모르니까. 다음 날 새벽 서연은 배를 타고 섬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아 어둠 속을 헤쳐나갔습니다. 선착장에 도착해 노인의 집으로 걸었습니다. 대문을 두드리자 노인이 바로 나왔습니다. 들어오시오. 노인의 집 안은 정갈했습니다. 거실에는 의료 서적이 가득했고
한쪽 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젊은 부부와 어린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사진을 보다가 시선을 돌렸습니다. 여기 앉으시오. 노인이 탁자를 가리켰습니다. 탁자 위에는 돼지 족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이 봉합 연습할 재료요. 노인이 바늘과 실을 건넸습니다. 혈관을 찾아서 꿰매시오. 서연이 족발을 들여다봤습니다. 어디가 혈관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습니다. 모르겠어요. 만져보시오. 노인이 말했습니다. 서연이 손가락으로 족발을 만졌습니다. 느껴지오? 노인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집중하시오. 노인이 서연의 손을 잡아 특정 부위에 갖다 댔습니다. 여기 미세하게 떨리는 게 느껴지지 않소? 서연은 눈을 감고 집중했습니다. 손끝에서 희미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이거요. 그렇소.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혈관이요. 이제 꿰매시오. 서연이 바늘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위치를 찾지 못해 계속 빗나갔습니다. 다시 노인이 짧게 말했습니다. 서연이 다시 시도했습니다. 또 실패했습니다. 다시 노인은 인내심 있게 반복했습니다. 서연은 땀을 흘리며 계속 시도했습니다. 10번, 20번, 30번을 넘어가자 손가락에 쥐가 났습니다. 쉬지 마시오. 노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은 이를 악물고 계속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쯤 겨우 한 번 성공했습니다. 됐어요. 서연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한 번 성공한 게 뭐가 대단하오. 노인이 족발을 치웠습니다. 100번 성공해야 몸이 기억하오. 노인이 새 족발을 꺼냈습니다. 계속하시오. 서연은 그날 하루 종일 족발만 꿰맸습니다. 저녁 때가 되자 손가락에서 피가 났습니다. 바늘에 찔린 상처였습니다. 그만할까요? 노인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노인의 눈에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인정하는 빛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오. 노인이 족발을 치우며 말했습니다. 손을 다치면 내일 못하오. 서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는 실력이 늘었을 때 하시오. 노인이 밥상을 차려왔습니다. 된장찌개와 김치, 그리고 보리밥이었습니다. 드시오. 노인이 말했습니다. 서연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손이 너무 아파서 제대로 쥐지 못했습니다. 밥알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연이 밥알을 주우려 했습니다. 그냥 드시오. 노인이 말했습니다. 손은 내가 치료해 주겠소. 식사를 마치고 노인은 서연의 손에 연고를 발라줬습니다. 내일도 오시오. 노인이 말했습니다. 네.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매일 새벽배를 타고 섬으로 갔습니다. 하루 종일 족발을 꿰매고 저녁에 돌아왔습니다. 손은 상처투성이가 됐지만 실력은 조금씩 늘었습니다. 2주일째 되는 날 서연은 100번 연속으로 성공했습니다. 이제 됐소.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소. 노인이 새로운 재료를 꺼냈습니다. 닭 가슴살이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근육 봉합 연습이요. 노인이 설명했습니다. 혈관보다 어렵소. 근육은 움직이니까. 서연은 다시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힘들었습니다. 근육이 계속 미끄러져 바늘이 빠져나갔습니다. 집중하시오. 노인이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근육의 결을 따라가야 하오. 서연은 노인의 말을 되새기며 시도했습니다. 점점 나아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연의 손은 이제 익숙하게 움직였습니다. 혈관도 근육도 정확하게 꿰맬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노인이 말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요. 노인이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살아있는 쥐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쥐의 혈관을 절개하고 다시 봉합하시오. 노인이 지시했습니다. 살아있는 동물은 피가 흐르오. 실수하면 죽소.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할 수 있소. 노인이 서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당신은 이미 준비됐소.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마취된 쥐를 꺼내 수술대에 올렸습니다. 작은 칼로 혈관을 절개했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서연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재빨리 지혈하고 봉합을 시작했습니다. 바늘이 정확하게 혈관을 꿰맸습니다. 10분 후 봉합이 완료됐습니다. 출혈이 멈췄고 쥐의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었습니다. 성공했소. 노인이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진짜 외과 의사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이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수고했소. 서연은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자신의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상처투성이었던 손가락은 이제 굳은 살이 박여 있었습니다. 오 노인의 가르침이 손끝에 남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아버지 박종구의 재활치료비 독촉장이었습니다. 서연은 한숨을 쉬며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돈을 모아봤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보건소 봉사활동비로는 생활하기도 빠듯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보건소 진료실 문이 급하게 열렸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어요. 간호사가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을 회관 근처에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관광버스가 전복됐대요. 간호사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부상자가 몇 명이나 돼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10명은 넘는다고 해요. 서연은 즉시 의료 가방을 챙겼습니다. 구급차 불렀어요. 네, 근데 여기서 대형 병원까지 1시간은 걸려요. 간호사가 급하게 설명했습니다. 지금 당장 가요. 서연과 간호사는 차를 타고 사고 현장으로 달렸습니다. 10분 후 도착했을 때 버스는 도랑에 전복돼 있었습니다. 유리창이 깨져 있었고 사람들이 여기저기 쓰러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한 남자가 서연에게 달려왔습니다. 제 아내가 안에 갇혀 있어요.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은 버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한 여자가 좌석 사이에 끼어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꺼낼게요. 서연이 버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자의 다리가 좌석에 끼어 있었습니다. 피가 계속 흘렀습니다. 간호사님, 지혈대 주세요. 서연이 외쳤습니다. 간호사가 지혈대를 건넸습니다. 서연은 재빨리 여자의 다리에 지혈대를 감았습니다. 출혈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빼낼게요. 서연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아파도 참으세요. 서연은 좌석을 밀어내며 여자의 다리를 조심스럽게 빼냈습니다. 여자가 비명을 질렀지만 서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리를 완전히 빼내자 서연은 여자를 들쳐 업고 버스 밖으로 나왔습니다. 간호사님, 이분부터 응급 처치해요. 서연이 여자를 눕히며 말했습니다. 주변에는 다른 부상자들이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한 명씩 돌아다니며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경상자, 중상자를 구분했습니다. 가장 위급한 환자부터 처치했습니다. 한 노인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서연이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너무 약했습니다. 심폐소생술 해야 해요.
서연이 즉시 가슴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을 넘어 30번까지 눌렀습니다. 인공호흡을 했습니다. 다시 가슴 압박을 계속했습니다. 2분 후 노인이 기침을 하며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살아나셨어요. 간호사가 안도했습니다. 서연은 다음 환자에게로 갔습니다. 한 젊은 남자가 복부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배가 너무 아파요. 남자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서연이 복부를 만져봤습니다. 딱딱하게 부풀어 있었습니다. 내부 출혈이었습니다. 이분은 즉시 수술이 필요해요. 서연이 간호사에게 말했습니다. 구급차가 언제 와요? 아직 30분은 걸린대요. 간호사가 답했습니다. 서연은 남자의 상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혈압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30분을 못 버틸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해야 해요. 서연이 결심했습니다. 선생님, 여기서요. 간호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서연이 의료 가방을 열었습니다. 간단한 수술 도구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마을 회관으로 옮겨요. 서연이 지시했습니다. 사람들이 남자를 들것에 실어 회관으로 옮겼습니다. 회관 바닥에 비닐을 깔고 남자를 눕혔습니다. 서연은 손을 소독하고 장갑을 꼈습니다. 국소 마취밖에 없어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시작할게요. 서연이 메스를 들었습니다. 복부를 절개하자 피가 쏟아졌습니다. 서연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 노인에게 배운 대로 출혈 부위를 찾았습니다. 간에 열상이 있었습니다. 서연의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지혈하고 봉합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30분 후 수술이 끝났습니다. 성공했어요. 서연이 장갑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남자의 호흡이 안정됐습니다. 그때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달려왔습니다. 환자들 상태가 어떻습니까? 구조사가 물었습니다. 이분은 응급수술 마쳤고 나머지는 안정적입니다. 서연이 보고했습니다. 구조사들이 환자들을 구급차에 실었습니다. 마지막 구급차가 떠나고 서연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선생님, 대단하세요. 간호사가 서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서연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살았어요. 한 남자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자도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때 한 젊은 남자가 휴대폰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저 유튜버인데요. 아까 수술 장면 찍었어요. 남자가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이거 올려도 될까요? 정말 대단한 장면이거든요.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저는 상관없어요. 감사합니다. 남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며칠 후 그 영상은 인터넷에 퍼졌습니다. 제목은 기적의 여의사였습니다. 조회수가 100만을 넘어섰고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진짜 의사다. 저런 분이 진정한 의사지. 어디 병원이에요? 꼭 찾아가고 싶어요. 서연은 영상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명예를 위해 의사가 됐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환자를 살렸을 때 느낀 그 뿌듯함이 진짜였습니다. 일주일 후 서연에게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상자를 열자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잘 보았습니다. 당신은 이제 진짜 의사입니다. 오 노인의 글씨체였습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수술 도구 세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오 노인이 평생 사용하던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도구를 손에 쥐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섬으로 향했습니다. 오 노인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노인이 문을 열었습니다. 왜 왔소? 노인이 물었습니다. 감사 인사드리러 왔어요. 서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인은 한참을 서연을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오시오. 노인이 차를 내왔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당신은 이제 내가 가르칠 게 없소. 노인이 찻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더 큰 곳으로 가시오. 저는 여기가 좋아요. 서연이 답했습니다. 여기서 환자들을 돌보고 싶어요. 노인이 서연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정말이요? 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엔 명예를 위해 의사를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환자를 살리는 게 행복해요. 노인의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그럼 됐소. 노인이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당신은 이제 진짜 의사요. 서연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뭐요? 저는 여전히 속죄 중이에요. 서연이 노인을 쳐다봤습니다. 아버지가 저지른 죄를요. 노인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속죄는 평생 하는 거요. 노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루 이틀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요. 알아요. 서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평생 이 일을 하려고요. 노인이 서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수고하시오. 그날 밤 서연은 숙소로 돌아와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병원에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박종구의 상태가 악화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연은 즉시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상태가 어때요? 갑자기 의식을 잃으셨어요. 간호사가 설명했습니다. 검사 결과 뇌동맥류가 재발했습니다. 서연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재발이요. 네, 새로운 동맥류가 생겼어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침울했습니다. 이번엔 위치가 더 까다로워서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수술 가능한가요? 모든 의사가 거절했어요. 간호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위험도가 너무 높대요. 서연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먼 곳에서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종구는 병원 복도를 걸으며 청소 카트를 밀었습니다. 한때 수백억 자산가였던 그는 이제 시급 10,000원을 받는 청소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강화도 보건소에서 오늘도 섬마을 어르신들을 진료했습니다. 성진대학병원 펠로우에서 지방보건소 의사로 내려왔지만 그녀의 얼굴엔 예전보다 더 평온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도윤은 성진그룹 본사 회장실 창가에 서서 멀리 강화도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서연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었지만 다시 만날 생각은 없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속죄하고 성장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이야기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오만함은 언젠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고 진정한 성장은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